2021 환경교육도시 성남 온라인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행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오늘 온라인 포럼 진행 사회를 맡게 된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김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환경부가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교육도시의 역할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포럼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국민의례 등 의식 행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포럼을 위해 강연과 발제 및 토론 등을 준비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멀지만 마음만은 함께 있다는 생각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시대 지역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준비해 주신 이재영 국가환경교육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사항을 온라인으로 발제해 주실 환경부 김희경 전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줌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예, 다음은 생애주기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제해 주실 장미정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 연구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실 김인호 신구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 토론자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한우 성남시 환경정책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수철 광덕산 환경교육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정호선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역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김덕영 수원시 환경교육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끝으로 정병준 성남환경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줌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일일이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을 준비한 성남시를 대표해서 연수미 성남시장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동영상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시장 은수미입니다. 2021년 환경교육도시 성남 온라인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환경 문제의 나중이란 없지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 감염병 팬데믹 속에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 즉 로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환경부가 선정한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도시 구현에 로컬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성남시는 지역 특화형 환경교육을 실천하고자 지역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환경교육 활성화와 가치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판교 맹산 환경생태 학습원 및 기초지역 환경교육센터 운영, 찾아가는 환경교실, 환경교육으로 즐기는 자유학령제, 체험하는 어린이 환경학교, 공무원 환경교육 필수 이수제, 시민 환경교실 운영 등 정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맞춤형 5개년 제2차 성남시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해라서 더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경기도의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연계해서 성남시 여건과 특색에 맞는 지역 특화, 맞춤형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데 더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수립된 종합계획을 토대로 환경교육도시 성남을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환경교육도시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논의함과 동시에 지혜를 모으고 환경정책 거버넌스를 우리 모두가 구축해 나가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많은 지혜 모아주시고요.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며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성남시 항상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역시 동영상으로 전해주셨습니다. 환경교육에 대한 고민을 안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장 윤창근입니다. 2021년 환경교육도시 성남 온라인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환경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 환경은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만은 환경교육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덜 인식되고 있습니다. 환경은 미래의 후손들에게서 잠시 빌린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을 돌려주기 위해서 앞으로 환경 문제와 그에 따른 환경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환경 교육을 통해 현재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는 우리의 후손들이 마주칠 수 있는 위기를 미리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경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는 1975년 베오그라드 현장이 채택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2008년부터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환경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환경교육은 바로 이 자리 여러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환경교육도시 성남 온라인 포럼을 통하여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최초 환경교육도시 성남이 앞장서서 환경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그를 위해 어떤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이 모여 우리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한 그리고 환경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으로 축하의 말씀을 주신 은수미 시장님과 윤창근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먼저 오늘 포럼의 주제인 그 환경교육 관련된 기조 강연을 우리 이재영 국가환경교육센터장님을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을 맡고 있는 공주대학교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남에서 2021년 환경교육도시 성남 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제가 여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또 이 아마 그 포럼을 보고 계실 작년에 이제 함께 환경교육 도시로 지정이 되셨던 충청남도, 부산, 또 수원에 계신 환경교육 관계자분들 그리고 올해 환경교육 도시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나 준비하고 계신 전국의 광역과 기초의 자치단체 여러분 또 환경교육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코로나19 사태도 계속 악화되고 있어서 아마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면서 아마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관리 대책들이 시민들에 의해서 정보가 공유되고 행동 지침을 바꾸고 또 제시하고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야만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닥친 훨씬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을 피려고 하는지, 또 기후위기 상황은 어떤 점 때문에 심각해지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행동 변화가 필요한지, 이런 인식과 공감대와 또 실천과 참여가 없이는 코로나19 사태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기후위기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탄소중립 2050이 달성되느냐 안 되느냐는 과학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모든 시민들의 인식과 참여, 또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환경교육 도시는 그 중에서도 이런 전환과 혁신의 제일 앞에서 새로운 정책과 삶의 양식을 만들어가는 모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환경교육 도시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잘 실현이 되고 또 다른 지자체들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확산될 수 있기를 기원하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시간이 한정됩니다만 짧게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이미 1억 명이 넘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생태계 파괴를 막고 기후변화를 줄이는 것이죠.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를 막는 정책의 혁신이 없이는 이 코로나19도 사실 장기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의 원인이 바로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 때문이죠. 슬라이드가 넘어가시나요? 그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22세기가 존재할 것인가? 또 기후변화에도 다음이 있을까? 사실 굉장히 암울하고 걱정스러운 말인데요. 과거에 비해서 미래의 삶이 지금 삶보다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에게는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미래를 넘겨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기후 죄책감이라든지 기후 불안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용어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혁명 이후에 거의 2배 가까이, 2배는 아니지만 거의 1.78배 가까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구 연평균 기온도 1도씨 이상 올라서 1.5도씨라고 하는 돌이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 지점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운이 좋으면 30년, 상황이 나쁘면 10년여밖에 없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실정이죠. 해수면 상승도 계속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위험 지역이라고 하는 게 얼마 전 보고서에서도 제시된 바 있고요. 빙상이나 빙하가 녹으면서 태양열을 흡수하게 되면서 온실 효과가 더욱 증폭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생물 다양성 감소가 심각한데요. 1970년 이래 그 척추동물의 68%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물 다양성 감소는 기후위기를 막는 근본적인 힘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가뭄 지역인데 전 세계의 상당 지역이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고, 가뭄은 사실 농사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식량 문제와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례에서부터 철원까지 한반도 전체가 작년에 홍수에 휩싸였고요. 또 앞으로 100년 안에는 한반도에서 사과를 재배할 수 없게 될 거라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또 태풍이 한반도를 이제 직진해서 가로질러 가고 있고요.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환경 난민이 발생하고 있고, 이미 8천만 명, 1억 명 가까운 환경 난민이 지구를 떠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섬에서 18번 해수면 상승 때문에 이사를 했다고도 합니다.
이건 그냥 단지 지구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지금도 이제 강원도와 동해안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산불 역시 기후변화랑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에서도 산불이나 해수면 상승이나 침수 등으로 인해서 환경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실정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환경교육을 위한 성과들 중에서 환경교육 10대 사건이라고 하는 걸 꼽아봤는데요.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짧게 짚어가면서 환경교육 도시의 발전을 위한 제안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국의 시도교육감님들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학교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선언을 하셨고요. 물론 지방정부도 대표들도 같이 이제 이어서 실천 연대 선언을 하셨죠. 그리고 환경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기존의 환경교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모든 시민들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또 환경교육 도시를 지정하는 내용도 이 개정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진흥 조례들이 새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충청남도나 강원도, 세종시 같은 경우는 소속 공무원 모두에 대해서 1년에 2시간 또는 4시간 환경교육을 의무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신한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3차 국가환경교육 종합계획이 수립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광역이나 기초의 종합계획을 만드실 때 이 국가계획과 연동하면서 동시에 지역의 차별성을 가진 계획을 만들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이 계획을 추진해 가야 할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오래간만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약 18조 5천억을 들여서 2,500개 이상의 낡은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서 그린과 스마트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 과정에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포럼의 주제인 환경교육 도시로 부산, 충남, 수원, 성남이 이제 지정이 됐고 앞으로 더 많은 도시들이 지정이 되면서 그 환경교육 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들 사이에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환경교사가 임용이 되는 축하할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으로 하던 한마당이나 학술대회도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 오늘 행사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변화가 이제 좀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을 포함해서 많은 교육청들이 오래간만에 또 어쩌면 처음으로 생태전환 교육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교육청 수준에서 수립하고 있고요. 지자체와 교육청의 환경교육 전담팀이 설치된다든지 예산이 확대된다든지 하는 좋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기후행동을 통해서 기후결석 시위라든지 헌법소원 등을 제출하고 있고 청소년 기후정의라고 하는 단체, 외국 단체입니다만 전 세계적인 글로벌 단체죠. 거기 보면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8년 326일 몇 시간 남았다 이렇게 뜨고 있는데요. 이 청소년들은 지금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본인들의 삶이 8년 남았다 이렇게 사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급하고 지금 당장 어떤 이제 변화를 실현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선언과 계획을 넘어서 이제 실천을 하고 변화를 만들어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노력을 좀 시대적으로 구분해 본다면 작년과 재작년이 주로 기후위기를 우리 사회의 의제로 만들었던 시기라면 이제 올해와 내년은 기후위기의 인간화를 통해서 기후위기가 어떻게 나와 연관되는가 이걸 고통과 인권의 문제로 이해하고 실제로 이 문제를 그래프나 데이터가 아니라 삶의 질의 문제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기후위기의 사회화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축적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지와 과학과 증거에 기반한다면 인간화는 인간의 고통과 인권을 기반으로 하고 사회화는 새로운 법과 제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기본적으로 새로운 사회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교육이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사회가 약간 퇴행하는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협동이나 이런 것보다는 경쟁을 더 강조한다든지, 삶의 질보다는 물질적 풍요를 더 강조한다든지,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우선한다든지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아마 삶 전체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코로나19도 그렇고 기후위기도 그렇고, 사람들이 삶이 불안하면 당장의 이익에 아무래도 좀 집중하게 되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삶 뭐 있어? 대박, 한 방에, 뭐 이런 이제 생각을 더 하기 쉬운데,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럴수록 더 소통과 연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혁신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선도 그룹들이 필요한데요. 아마 이번 환경교육 도시들이 이런 혁신을 선도하는 지자체의 역할을 자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환경교육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철학과 신념에서부터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에 이르기까지 갖추어야 될 조건들이 꽤 있죠. 이번에 이제 환경교육 도시로 지정된 곳들은 이런 것들을 잘 갖췄다, 이런 이제 공식적인 평가를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남교육청이나 부산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울산교육청이나 충북교육청 등, 제가 이게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각각의 교육청이나 지자체들이 그 지역의 여건에 맞게 고유한 프로그램과 사업과 전략을 개발하고 있고 그걸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혁신이 중앙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역으로 내려보내는 시기였다면, 최근의 혁신은 주로 지역에서, 마을에서 시작해서 그게 중앙으로 올라가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환경교육에 있어서의 혁신도 중앙에서의 새로운 기획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뭐 설계도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지역과 마을에서 다양한 환경교육 실험들이 진행이 되고 그것들이 다듬어지면서 점점 더 중앙의 국가 정책으로 변해가는 그런 방향을 띌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환경교육 도시는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필리핀에서는 새로운 법이 통과됐는데, 모든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 30일 이내에 나무를 2그루 심어야 됩니다. 그 앞에 있었던 초중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나무를 10그루 심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그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을 이제 시민사회로 확대해서 모든 부모들에게 이제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것이 단지 아이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 아이가 살아갈 미래를 함께 돌봐야 된다, 이런 데 대한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뭔가 이런 상징적인 의미와 실질적인 탄소 제로 사회로 가기 위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정책들이 지자체 수준에서 좀 더 과감하게 기획되고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든 시민들에게 나만의 1평방미터 정원을 가꿀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학교에서는 유휴 교실이 있을 경우에 탄소제로 생활 체험 교실 같은 걸 조성해서 나의 일상적 삶 속에서 온실가스가 어떻게 배출되고 있는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실험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교복 같은 경우에도 편한 교복도 바람직하고 중요한데, 이제는 패스트 패션의 부정적인 영향들을 고려했을 때 모든 교복은 이제 친환경 교복이어야 된다, 라는 새로운 규칙을 적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학교 급식에서 우유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우유가 꼭 반드시 학교 우유 급식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게 데이터에 따르면 하루에 한 사람이 우유 한 잔을 먹으면 1년에 164kg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군대에서도 채식급식과 우유 대신 두유를 도입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뭐 우유를 그만하고 딴 걸로 바꾸자 이렇게 제안하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입는 교복, 급식에서 먹는 우유, 뭐 최근에 채식 선택제에 대한 얘기는 많습니다만,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기후위기와 생태적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거를 학교에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학교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것이 이제 통근 통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외국에 보면 CO2 커넥트라고 하는 학교에서의 통근 통학에서 탄소 제로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확산되면 좋겠는데 지금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는 우리나라에 3개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11,000개가 넘는 학교 중에서 3개라는 건 좀 초라한 것 같고요.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또는 교육청과 광역자치단체가 좀 함께 참여해서 학교에 등교하거나 통근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을 줄이기 위한 뭔가 새로운 모델들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면 좋지만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여자 중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자전거 타는 거를 수업 시간에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는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기 위해서 흥미로운 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도 굉장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데 알파고가 이세돌보다 10,000배에서 50,000배 정도 전기를 더 많이 썼고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도 훨씬 더 많이 배출했다고 하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에코시아 같은 검색 엔진을 사용하면 에코시아를 검색해서 얻어지는 이 업체의 수익이 지금 현재로는 거의 모두 나무를 심는 데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있는데 이런 검색 엔진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최근에 아이들이 교도소 재소자보다 야외 활동 시간이 적다는 걱정스러운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때문에 야외 활동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보다 일상적으로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교와 학교 안팎의 노력들은 더 필요해 보이고요. 또 기후위기의 인간화를 위해서는 지금 24절기, 최근에 이제 경칩이 3월 5일인가요? 개구리와 뚜꺼비가 지금 다 나와서 이미 돌아다니고 있죠. 경칩은 3월 5일인데, 그래서 24절기가 지금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24절기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례들을 좀 더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기후위기를 자기 삶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확대 보급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교육 바뀐 법에는 환경교육 주간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의 날이 있는 6월 첫째 주가 환경교육 주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 학교와 학교 안팎이 함께 기후위기 대응 캠프 또는 지구방위 캠프 이런 것들을 한 3박 4일이나 이렇게 하면서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런 거를 기후위기력 관점에서 걱정해보고 또 밤에 별도 보고 학부모님들도 학교에 가서 한 학기 동안 아이들이 배웠던 기후환경 교육에 대한 걸 공유하고 이럴 수 있는 뭔가 축제이면서 공동학습의 장 같은 것들도 이제 기획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의 탄소 발자국 또는 생태 발자국이 되게 3.5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처럼 지구의 모든 사람이 살면 지구가 2개 반 더 필요하다 이런 데이터가 있죠. 사실 우리는 지금보다 에너지 사용량, 물질 소비량 또는 온실가스와 쓰레기 배출량을 거의 4분의 1로 줄여야 되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덜 소유하고 덜 소비하면서도 지금보다 더 지속 가능하고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건 이미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창의성이 필요하고 문제 해결력이 필요하고 서로 소통과 네트워크가 필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환경교육 도시 성남이 또 다른 환경교육을 추구하고 계신 여러 지역의 지자체와 환경교육 공동체가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이 문제를 함께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국가환경교육센터와 환경부가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비록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만은 우리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함께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재영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첫 번째 발제로 환경교육진흥법 개정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 김희경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이라 시간을 많이 못 드리는 점 좀 양해 바라고요. 10분 정도로 가급적이면 압축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할 제목은 환경교육 도시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환경교육 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재영 교수님께서 환경교육 도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되게 잘 설명해 주셨고요. 특히
이제는 중앙에서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혁신이 지역에서 중앙으로 올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취지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환경교육 도시입니다. 그래서 환경교육 도시는 지역의 환경교육의 어떤 사업들을 응원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공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교육 도시의 추진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환경교육 도시 지정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꼭 도시뿐 아니라 지역 자체적으로 환경교육 그 사업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기존에는 지역 환경교육 센터 지원이랄지 지역 환경교육 계획 가이드라인 제공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2020년도에는 처음으로 우수 지자체를 한번 지원해서 상호 협력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2020년에 처음으로 시범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지정 경과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 도시 시범 지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19년도에 관련한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20년도에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6월달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지정 기간이 3년이다. 그리고 이게 공모 사항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광역 2개, 기초 2개 정도를 선정한다라고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이 공고가 됐고요. 그래서 접수를 받아서 그 서면 심사, 현장 심사를 했습니다. 현장 심사는 이제 2배수로 해서 2개씩 뽑을 최종적으로 2개씩 선정하겠지만 현장 심사는 4개를 둘러봤고요. 그래서 9월 달에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선정된 곳이 광역지자체는 충남과 부산이고 기초지자체는 수원과 성남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28일 날 그 지정서랑 현판 시연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관님과 함께 4개 지자체장님께서 모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20년도 환경교육 도시 심사 기준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년이라고 제가 이렇게 특별히 쓴 것은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20년도에 시범 지정할 때의 기준이고 앞으로는 심사 기준이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가지고 왔는데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첫 번째는 기반, 두 번째는 계획, 세 번째는 이행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기반이 가장 중요한데요. 환경교육 도시에 대해서 각각의 지자체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고 조직 인력을 갖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보는 거고, 계획은 지역 환경교육 계획이 잘 수립되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과를 잘 달성했는지에 대한 사항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심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환경교육 도시 선정 도시 공통점 및 특징인데요. 이거는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혹시 이번 포럼에 다른 시도나 시군구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은 네 지자체 모두 추진 기반을 탄탄하게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환경교육 진흥조리라든지 아니면 지역 환경교육 계획 같은 것들이 수립돼 있었고요. 또 전담 부서가 있고 전담 인력이 있고 그리고 지역 환경교육 센터가 지정돼 있고 특히 저희가 중요하게 본 것이 지역 환경교육 센터로 지정돼서 인력을 채우겠는지 그리고 그 인력이 환경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장의 의지 그리고 꼭 그 환경교육 도시뿐 아니라 환경교육 또는 환경에 대해서 관련한 정책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기준이었는데 선정된 4개 도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도적 추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을 독특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었는데요. 네 지자체가 모두 똑같지는 않고 각각 그 특성에 맞게 특성화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례가 공무원 환경교육을 의무화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환경교육을 의무화한다든지 하는 사항이었는데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런 것들을 모두 충족시켰고 훌륭하게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시설,
그리고 교육청과의 협력이 잘 되고 있는지, 또 더해서 환경교육 임용, 교사 임용, 그리고 어떤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환경교육 버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지자체는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는 것뿐 아니라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예산을 자체 지원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몇몇 사업들에 대해서 눈에 띄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곳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환경교육 도시로 선정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관련 기반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에 전담 조직을 만든다든지 예산 비용을 높인다든지 하는 건데요. 지자체 같은 경우에 환경교육을 잘 한다고 하는 곳이 있는데, 어떤 곳은 그 지자체 자체로 열심히 하는 곳도 있지만, 어떤 곳은 지자체보다는 이렇게 민간단체나 아니면 학교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열심히 하는 곳이 있습니다. 환경교육 도시는 지자체에 부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본청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교육 교육 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이라고 해서 이제 저 2021년부터 제3차 국가 환경교육 종합계획이 추진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도도 환경교육 계획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도는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시군구, 기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계획이 내실 있게 잘 추진되는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 정책과 잘 연계되는지, 그리고 환경교육 도시 특성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도 앞으로는 볼 예정입니다. 20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시범으로 하다 보니 여기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그 환경교육 도시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잘 계획했는지를 중요하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정 이후에 발전 계획도 저희가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삼게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관련 일정입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 4개 도시를 선정했고, 처음에는 올해도 4개 도시를 선정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이전까지는 아직 법적인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로 시범 지정을 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환경교육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환경교육 도시에 대한 사항이 들어왔고, 그래서 작년에 지정했던 도시들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그리고 올해는 그 환경교육진흥법에 전면 개정안 시행령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환경교육 도시 신규 지정은 올해 말고 내년에 진행을 하려고 지금 점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흥법 개정 사항입니다.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된 건 2008년이었고요. 그 이후에 부분 개정만 돼 있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해 1월 5일에 공포가 됐고요. 공포가 됐지만 시행은 내년도 1월 6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주요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크게 기반과 학교와 사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다는 소개를 못 해드리고 큰 부분만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 제명이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지금까지는 환경교육 종합계획이었는데, 이제 환경부에서 하는 종합계획은 국가환경교육계획이 되고, 지금까지 지역환경교육계획이라고 되어 있던 것들은 시도 환경교육계획으로 이름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도시가 새로 27조에 만들어졌는데요. 한번 보시면 1항 같은 경우에 환경부 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또는 시군구를 환경교육 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환경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환경교육 도시에 환경교육 관련 시설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제가 사업을 추진하고 또 예산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체계 두 번째는 매년 일주일 기간을 환경교육 주간으로 설정하는 것, 그리고 환경교육상을 포상하는 것, 그리고 매년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하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환경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초, 중고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교원과 보육교사에 대해서 연수를 지원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환경교육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환경교육 실시입니다. 처음에 추진할 때는 이걸 의무화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재량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사회환경교육 기관 지정이라고 해서 환경교육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을 사회환경기관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환경교육 지도사는 이제 앞으로 명칭이 변경되게 되는데요. 환경교육사로 명칭이 되고 환경부 장관이 자격증을 부여하고 또 보수교육과 자격 취소에 대한 항목도 이번에 법 개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센터도 국가와 지역의 역할을 구분하고 센터 지정과 지정 취소에 대한 사항도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게 되면 기존의 법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이 채워지게 될 텐데요. 올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작업들이 남아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아마 저희가 물을 겁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좋은 법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환경교육 도시 지정과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환경교육이 활성화되기를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바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발제를 해주신 우리 김희경 전문위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발제로 생애주기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도입 방안에 대해 장미정 소장님을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잘 맞춰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방금 김희경 전문위원님 발표해 주신 진흥법 개정 내용도 또 반가운 내용들도 포함이 돼 있어서 또 다 같이 축하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발제를 맡은 거는 생애주기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도입 방안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 환경교육 종합계획이 전국 국가 수준 그리고 지자체 각 지역별로 이제 향후 5년간의 계획들을 만드는 작업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전략으로 가져가는 부분에서 조금 더 지금의 이제 어떤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 개발 방안을 고민해보자라는 제안을 주셨고 그래서 환경부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용역으로 제가 속해 있는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 연구소에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각 환경교육 도시들에서 적용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교육 종합계획에도 중요한 연구 정책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연구 개요 그리고 연구 내용 중에서는 이제 이 생애주기별 환경교육의 분류 기준 그리고 그거를 개발하고 그걸 정책 방향에 어떻게 반영했으면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구체적인 연구 내용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3번, 5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들은 좀 빠른 속도로 이제 짚을 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과제는 국가 차원에서 전 생애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어떤 지원 기반을 만들자라는 취지가 있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제3차 국가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이행하는데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그런 일부분의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넓은 차원에서는 평생학습 사회 그리고 공평한 학습 기회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균등하게 제공한다라는 그런 환경교육적인 요구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이제 목적을 설정하고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과정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어떤 생애주기와 관련한 연구들이 꽤 있었고요. 그게 환경교육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체계화하는 그런 절차 그리고 그거를 이제 분류 기준들을 여러 차원에서 개발을 하고 또 사례 연구나 심층 그런 조사들을 통해서 정교화하고 좀 정책 개발 방안을 도출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류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일단 기존 문헌과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틀을 먼저 연구진이 먼저 잡고 그거를 정교화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이 있을 텐데 그 바운더리 중에서는 생애 주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다음에 환경교육에서 목적 그리고 주제, 방법에서 중요성, 우선순위나 그런 시간적 우선순위 그리고 중요성의 우선순위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분석 틀을 잠정적으로 만들고 그거를 현장에서 어떤 수요들이 있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정교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헌 연구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참고로 그냥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는 생애 주기와 관련한 것이고 지금 페이지는 교육 분류 체계라든가 그런 어떤 정교해 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 내용들이고요. 이거는 좀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참고해서 도출을 했는지 이런 과정에서 그걸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보여드렸고요. 여기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일반 시민도 있지만 환경교육을 직접 실행하시고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안내를 드리고 싶어서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여기 있는데요. 분석 틀의 최종적 종착지에서는 생애 주기는 앞에 연구 자료들을 쭉 보시면 굉장히 뭐 한 4단계로 보는 차원도 있고 한 뭐 이제 9가지라든가 그러니까 생애 주기를 굉장히 세분화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느슨하게 보기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정책적인 상황 그리고 현재 평생교육 기준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정책이 과연 효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애 주기는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을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제안한 걸 가지고 현장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6가지 생애 주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는데요. 그 전에 유아기나 아동기, 청소년기는 대부분 익숙한 구분이실 거고 성인이 3군데로 나눠진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가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집중해왔던 교육이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영역을 개발해야 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20살부터 한 80세까지 환경교육을 아울러서 성인 일반이라는 구분으로 하고 거기에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크게 있었고요. 그거를 더 세분화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책을 효용성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 3가지 정도 그래서 성인 전기는 청년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성인 중기는 중장년기 그리고 노년기에 해당하는 성인 후기 그래서 그 3가지에 대해서는 정책을 좀 더 촘촘하게 짤 필요가 있다 이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환경교육의 목적 차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역량으로 볼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여기서는 너무 어렵게 구분하기보다는 환경 지식, 정서, 실천으로 해서 환경 소양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뒀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주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전국적으로 현황조사를 하거나 연구들을 하실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 이제 뭐 자연환경 그리고 생활환경 그리고 지구환경 그 마지막 거가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뭐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환경 철학이라든가 뭐 그리고 이제 또 문화 예술가의 접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아울러서 인간 생활에 그런 직접적인 문화와 관련한 거를 환경 문화라는 꼭지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는 뒤쪽에 이제 매뉴얼에 설명을 드릴 텐데 거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준들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방법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9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고 이거를 이제 전문가 검토 과정을 통해서 가중치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조정을 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교화 과정 1차에서는 일단은 제가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요. 유효 설문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과정에서는 환경보전협회 국가환경교육센터 연구진들도 많이 도움을 주셨고요. 그래서 5개 정도의 유효 설문이 있었습니다. 참여는 한 400분이 넘게 하셨는데 부분 참여만 한 것들을 저희가 회의 끝에 좀 빼고 충실한 답변으로만 해서
그 관계자 설문. 그래서 관계자라고 하면 이제 환경교육 기관이나 시설에서 직접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참여를 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교에서는 우수 환경교육 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580개를 분석을 해서 현재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떤 대상으로 어떤 주제 목적 가지고 유형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좀 봤고, 그 다음에는 전교와 세 번째로는 전문가들이 AHP라고 하는 계층화 연구에서 이 우선순위를 하는 되게 촘촘하게 보는 연구 기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가라고 하면은 아까 관계자라고 되어 있는 분들도 일부 포함이 되고요. 현장 전문가로 포함이 되고 또 연구자들도 포함이 되고 교사도 포함이 되고 좀 넓은 영역의 전문가들이 이제 38명 정도가 심층 설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전교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를 조금 보면 재밌는 게 많이 있는데요. 일단 생애 주기별로 어떤 생애 주기가 앞으로 우선순위 그리고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현재 이제 잘 되고 있는 곳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유아나 특히 전문가 그룹에서는 유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좀 주셨고 이런 차이들이 좀 있고요. 주제 우선순위에서 보면은 이제 약간 연두색으로 좀 표시를 진하게 해놓은 것이 현재 상황이고, 그리고 파랑색에 해당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이제 분홍색에 해당하는 것이 그 현장 관계자분들의 이야기인데요. 조금 다릅니다. 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연환경에 대한 주제가 되게 많이 집중돼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1, 2위를 제가 체크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생활환경 영역을 앞으로 더 강조해야 된다.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는 문화환경을 강조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고, 이 의견은 전문가들과도 조금 유사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형에 있어서는 역시 현장에서는 강의 해설이 아무래도 많았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건 강의 해설이 많았는데 이제 전문가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은 놀이나 견학 체험 그리고 프로젝트 학습 그리고 조사 관찰 토론 토의 이런 부분에 좀 강점을 다양하게 찍어주셨습니다. 특히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강의 해설이 많은 편인데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제안해 주신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양과 핵심 역량의 우선순위, 그래서 주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환경 지식이 좀 집중되어 있고 환경 태도, 지식과 태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환경 실천 쪽으로 조금 더 가져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전문가들이나 관계자들을 통해서 많이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이제 설문에서만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시사점들을 종합한 것들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데이터들을 좀 보완해서 질적으로 좀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매뉴얼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 되게 복잡한데 결과적으로는 딱 보여졌을 때 이거를 현장에서 활용하시고 정책 개발하기 위해서 지자체 등에서 또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을 했고요. 해설서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큐브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모아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베타적인 게 아니라 나머지 것들도 강조하되 일단 얘네들을 좀 보자. 생애 주기별로 해서 다이어그램을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기 같은 경우는 환경 감성이 아무래도 중요하고 그거를 발달시키는 그런 시기에서 어떤 주제, 자연환경 그리고 생태 감수성 그리고 놀이 중심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우선순위에 있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추천 프로그램에서는 다른 초점그룹 인터뷰나 다른 방식으로 제안해 주신 또 사례 연구에서 나온 것들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좀 몇 가지로 두세 가지로 더 추천해서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적용할 때 이것들이 좀 응용이 될 수 있도록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연령 대상별로 이렇게 다 제시를 해놨는데 제가 하나씩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해서 얘를 종합한 것이 이 다이어그램을 이제 국가센터에서 후속 작업으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게 좀 커서 제가 보일 수 있게 반으로 잘라서 PPT에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보시면은 아동기를 쭉 따라가시면 크게 보이는 것들이 여기서는 요 주제를 조금 더 강조하고 요 유형으로 요런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큰 것만 하자라기보다는 지금 잘하고 있지만 다른 영역으로 확장할 때 요런 것들을 우선순위에서 확장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생애 주기별로 어떤 것들을 강조하는지 그 이제 큰 글씨들을 봐주시면 이건 뒤에 로드맵 마지막 설명할 때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생애 영역별로 중요하게 컨셉을 마무리를 하면서 뒤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얘기 드렸던 그런 분류 기준의 구체적인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하실 때 뭐 공기와 관련해서 이게 자연환경이냐 생활환경이냐 아니면 지구환경이냐 이런 게 헷갈리실 수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제를 붙여서 좀 해설을 해드렸고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정책과 연결시키느냐 했을 때 이제 사례 연구한 것들은 예시를 좀 넣어드렸는데 내용이 많아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해서 개발의 정책 방향 로드맵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 로드맵은 환경교육의 정체성과 그 관계성을 같이 갖는 기본 방향으로 해서 구성을 했다라고 봐주시고요. 이 표에서 보시면 환경교육 환경 감성이 발달을 하고 그다음에 환경 소양 그리고 생태 전망, 녹색 전환 그리고 환경 책임, 생태 여가 이런 식으로 생애 주기별로 강조하는 그런 컨셉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정책과 연결을 시켰는데요. 생애 발달 과제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국가적인 정책이나 패러다임의 흐름 이런 것들을 같이 제시를 하면서 마지막에 프로그램의 활용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생애 주기별로 거시적인 현안들과 관련한 그런 제안들을 좀 해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급한 거는 미디어 환경이나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번 해부터 시작을 하고 또 이후에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들도 좀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중요한 거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작년에 연구를 마치고 나서 이거를 지역으로 확장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환경교육 도시에 지원을 했다가 떨어진 서울시에 몇 개 구들이 있는데 그중에 도봉구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와 함께 그 도봉 지역 맞춤형 생애주기별 기후환경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활용서를 제작을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시에서도 좀 이거를 전역으로 확산했으면 좋겠다 해서 서울형으로 이제 이렇게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교재가 제작돼서 지금 배포가 되고 올해 이제 실험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가 사실은 그냥 페이퍼워크가 아니고 실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올 1년간 좀 실험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서 이 기준들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그 장미정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한 자료들은 저희가 우리 참여하신 분들에게 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참여 접수 안내 메일을 사전에 보내드렸었는데요. 혹시 참여 접수 안내 메일을 수신치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 성남지소기업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기조 강연 및 발제를 마치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와 토론 등에 대해서는 우리 김인호 신고대학교 교수님이 좌장을 맡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교육 도시라고 하는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하게 돼서 좀 아쉽긴 한데 이 포럼을 시작한 거는 처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해서 특히 우리 장미정 소장님은 아주 체계적이고 정교한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환경교육 도시든 또 환경교육 도시가 되려고 하는 여러 지자체가 신경을 써야 될 대상, 즉 생애주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아마도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좌장이 해야 될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토론자들 소개하고 시간 맞추는 작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약속된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토론자들에게 긴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서 양해를 좀 드리고요. 아까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가 김기현 박사님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환경부에서 굉장히 소음이 많이 들려서 여러분들이 아마 시청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진행하는 한 사람으로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교육도시 역할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5분의 그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토론자를 선정할 때 2020년 작년이죠. 작년에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4개의 지자체에 소속된 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환경교육도시 명칭만 있고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소용없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환경교육도시가 우리 기조발자하신 이재용 교수님의 말씀처럼 기후위기 또 인수공통의 전염병과 같은 위기사항을 돌파하는 전환의 시대를 모색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고 에너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차제에 환경교육 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우선 성남시, 제가 성남시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성남시가 2016년도 오늘 이 자리에서 왜 환경교육인가 또 왜 환경교육 도시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했습니다. 토론을 했고 그때도 제가 자장을 했는데 5년 만에 다시 이런 자리를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우선은 5분 중에 우선 성남시 환경정책과장이신 우한우 과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성남시 환경정책과장 우한우입니다. 오늘 온라인 포럼 개최에 적극 도움을 주시고 기조 강연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성남시는 일찍이 2002년도부터 환경 교육에 관심을 갖고 탄천 습지 생태원의 습지를 조성해 가지고 유치원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현장 체험 학습을 좀 진행하고 그 이후에 초등학교, 중학교 등 포함해서 시민 환경 교육을 꾸준히 시켜 왔고요. 또 2016년도에는 저희 시가 환경교육도시 선언을 또 한 바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토대로 해서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받았고요. 오늘 이 자리도 그 일환으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저희 성남시는 유치원을 포함해서 또 초등학교 4학년을 상대로 해서는 환경교육 필수 이수제를 또 시행하고 있고요. 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는 자유학년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미래사회 주역인 학생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성남시는 환경 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이미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도록 연간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과 청소년들뿐만 아니고 주말에는 또 환경 주말 기행이라든가 또 찾아가는 시민 환경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희 시에서는 이와 별도로 전문가 환경 강사도 자체 양성 과정을 가지고 현재 내실화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는 또 생태 학습원이 2개소가 판교하고 맹산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시민과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구 환경 문제라든가 모든 환경 교육 문제를 위해서 성남시는 좀 선도적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저희가 좀 특이하게 진행할 계획을 있는 것은요. 현재까지는 그 환경 교육이 장애인들한테는 좀 소외된 파트로 지금 현재 진행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좀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강사를 또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학교에 저희가 현장 방문해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환경 교육을 꾸준히 시켜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성남시는 현재까지 1차 환경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또 금년부터는 제 2차 종합 환경 종합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좀 생애 맞춤형 생애 주기별 교육을 좀 포함하고 한 번 더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계좌제라는 것을 좀 새로운 것을 한번 도전해 볼까 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든가 청소년한테는 각종 기관에서 어떤 채용이라든가 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협의해 가지고 한번 항상 도전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새로운 환경교육을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되고 이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희 시에서 환경교육 포럼을 이렇게 유치하는데 많은 참여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성남시가 환경교육에 앞장서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남시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환경교육 도시를 2016년도에 선언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여러 지자체가 함께 자리를 했는데 저는 누구보다 성남시가 좀 앞서가는 그런 노력들을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들을 계속 경주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환경학습 계좌제 꼭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물로 좀 아파트 한 채나 이렇게 주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아니면 청약권을 좀 준다든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충남의 환경교육 네트워크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광덕산의 환경교육 센터장으로 계시는 우리 차수철 센터장님을 줌으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저희들도 저번 주에 환경교육 포럼을 이곳에서 했었는데요. 오늘 의미 있는 환경교육 도시를 주제로 한 포럼 축하드리고요.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가 수준의 환경교육 도시 지정은 지역 기반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상당히 의미 있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성과가 많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책이 조기에 좀 정착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움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이나 또는 환경부의 이제 스마트 그린 도시 공모 사업 과정에서 사실은 기후위기 극복이나 탄소 중립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런 사회로 가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환경교육을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느낌이 강하고요. 그런 인식의 좀 저변을 어떻게 넓혀 나갈 거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좀 정부 혁신 추진단 사업이라든지 또는 국가 기후 환경이 이런 좀 과정을 통해서도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환경교육의 역할, 그 속에서 환경교육 도시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좀 기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조금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교육 도시가 제대로 정착되고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어떤 성취 목표에 대한 제안과 수립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환경교육 도시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정책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교육 도시로 지정된 시도가
어떤 구체적 성취 목표를 가질 것인지, 또 그것들을 위한 이행 방안이나 또는 평가 환류 체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명확한 근거나 좀 강제 수단을 이후 환경부가 좀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물론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생애 주기, 저는 평생교육 시스템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생애 주기별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뭐 거점 공간 또는 시설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인력도 필요하겠죠. 흔히 이제 지역 환경 교육사와 같은, 저는 이제 좀 고용된 인력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좀 전에 성남시에서 언급하셨던 환경교육 일상화를 위해서는 환경교육 포인트 제도나 학습 계좌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지역 특성들을 잘 반영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기후위기 교육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지식이나 너무 실천을 강조하는 좀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연에 대한 감수성이나 또는 경험을 내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태도와 실천에 있어서 용이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균형 있게 잘 접근돼야 된다라는 발제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생활 환경 교육이라는 좀 방향성 속에서 생애 주기별 평생교육이 접근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저희 충남은 도 차원에서는 이제 공무원 4시간 의무 환경교육 제도를 환경교육 도시가 지정이 되면서 작년 이후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을 연초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2030년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3개 정도의 이제 거점별 특성화된 교육 특구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재작년도에 이제 그 도 환경교육 그 도시 선언 이후에 작년에는 한 20만 정도의 아주 작은 시죠. 서산시가 지역에서는 아마 그 좀 도농 복합 지역으로서는 아마 최초 사례일 것 같습니다. 환경교육 도시 선언을 하고 독립적인 계획을 또한 연초에 수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앞으로 그 환경교육 도시가 이제 4개 원래 더 많이 지정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환경교육 도시 간의 네트워크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제안들도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특히 저희가 이제 함께 이 뭐 전국적인 포럼으로 아직 발전은 못했습니다만 마을 단위 또 지역 단위의 환경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 또는 법으로만으로는 환경 교육이 내재화되고 실천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고민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차제의 환경교육 도시의 어떤 성과 지표 또 그러니까 달성해야 될 목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우리 성남시를 비롯한 환경교육 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광역이든 기초에서 자체적인, 그러니까 탑다운이 아닌, 그러니까 환경부가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저는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같이 좀 드립니다. 충남에서의 그 노력들, 특히 충남의 환경교육 네트워크는 그 어떤 네트워크보다 성과들을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광역에서 기초 15개 기초를 견인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사실은 다른 광역자치단체 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중심에 우리 차수철 센터장님이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활약과 성취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이제 부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시에 여러 그 지역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강점을 좀 갖고 있는데요. 부산의
한국환경교육 네트워크 킨이라고 하죠. 거기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정우선 처장님의 토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부산환경교육센터 센터장을 맡으면서 한국환경교육 네트워크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정우선입니다. 저도 그 작년에 부산이 이제 환경교육 도시를 지정받는데 이렇게 같이 돕고 계속 준비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 환경교육 도시를 지정하고 그것을 하는데 제일 내재화되어 있는 것은 어쨌든 교육 수혜자들이 주거 지역이나 생활 지역 그리고 직장 등 다양한 어느 곳에서든지 자유롭게 환경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완성하는데, 행정 시스템을 완성하는데 가장 큰 초점을 가지고 부산에서는 준비를 앞으로 해나가자라는 원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교육 일상화라는 이 환경교육 도시를 처음에 정책 제안을 할 때의 그 원칙을 가져온 그 내용에서 조금 더 발전한 모습이 행정 시스템의 이런 완성인데요. 이를 위해서 부산에서는 그동안 어쨌든 환경교육 도시 지정을 앞두고 환경교육 관련해서 부산에서의 어떤 합의라든지 그런 내부 조직들 간의 어떤 협력 그런 거를 도모했다면, 올해는 그걸 이제 기초 단위로 들어가서 마을과 기초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세포 조직으로 들어가는 것을 좀 목표로 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시범 운영을 하는데 좀 목표를 두기로 했고, 올해 지금 공고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두 개의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을 해가지고 시범 운영을 하고 향후 5년 안에 16개 구군에 다 기초환경교육센터를 하나씩 다 설치를 하는 건데, 부산은 그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구별로 한 개씩 지정을 하고, 그 구별로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구별로 지정을 해서 기초환경교육센터가 구청, 민간단체, 그리고 구민,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그 구조를 만드는 그런 구조로 좀 논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산의 그 각 구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특색이 있는 환경 자원이라든지 환경 문제 그런 것들을 해결이나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초환경교육센터의 그 구의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제 기초환경교육센터망을 올해부터 5년 동안 구축하는데 좀 이 환경교육 도시가 자리 잡는 데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능 조례를 개정을 할 건데요. 이 지능 조례 개정은 지능법이 변경되면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기초환경교육센터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의원들이랑 행정 그리고 전문가 민간단체 사람들이 연구 모임을 구축해가지고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지능 조례도 그에 맞춘 거를 좀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또 하나는 아까 장미정 소장의 생애 주기별 교육을 잘 들었는데, 어쨌든 저희도 그거를 그 구군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잘 접목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각 연령대별로 들어갈 수 있는 생애 주기별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그 기초환경교육센터의 기능에 맞춘 그런 주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좀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만 좀 우려사항이 있는 부분은 올해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도 환경부에서 공고가 난 부분이지만, 이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하나의 규격화가 되는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어떤 행정이나 어떤 일처리를 하는 데 있어 행정이나 어떤 정책적 그런 어떤 공모 사업이나 그런 데 있어서 규격화가 돼서 이거를 하나의 민간단체라든지 기관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하나의 규격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우려사항이 좀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 부분에서 우려점을 좀 해소가 될 수 있다면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남길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저희 부산은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서울하고 같이 폐교를 활용한 환경교육관을 좀 건설하고 있는데, 특히 부산은
학교 환경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교육이 사회 환경 교육까지 다 담겨져 있는 복합형 시설로 그 환경 교육관을 좀 준비를 하려고 지금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좀 그래서 그 부분이 만들어진다면 그 새로운 환경 교육의 어떤 새로운 허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산에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학교 환경 교육과 이런 사회 환경 교육에 대한 어떤 그 환경 교육의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가 나올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 환경교육 도시가 지정이 되면서 이렇게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성남에서도 어쨌든 성남에서 이제 다양한 부분들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그것도 많이 참고해서 같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고 명료하게 부탁을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도 미리 얘기 드리고 근데 그러지 못해서 아마 준비하신 내용들을 다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산은 역시 기초 마을 중심으로의 환경교육으로 기반을 좀 다져보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고 아마 폐교를 활용한 그 환경교육관 성공하시기 바라고 운영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환경교육 시범도시라고 해서 2014년도에 시작한 수원이 그 어떤 지자체보다 환경교육에 대한 체계화 열정이 높은 지자체입니다. 우리 수원시 환경교육팀장이신 김덕영 팀장님 모시고 짧은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긴다면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수원시 환경교육팀장 김덕영입니다. 환경교육도시 성남에서 선도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교육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드립니다. 토론 주제가 환경교육도시 역할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저희 수원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긴 했습니다. 또 앞서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다른 지자체에서 또 배워야 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간 저희 수원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강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아까 그 이재영 교수님이나 또 김희경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또 환경교육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기관장의 의지라든지 구체적인 계획, 전담팀 이런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간 우리 수원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그 사업과 강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희 기관장의 관심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수원은 뭐 잘 아시겠지만 양태영 시장님이 환경운동가 출신입니다. 94년에 수원 환경운동센터도 설립했고 또 다양한 환경운동도 실천했으며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그 한국 기후 환경 네트워크 위원이라든지 다양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시장님께서 민선 4기, 5기, 6기까지 지금 재임 중에 계시는데 공약 사업으로 전담팀 신설, 또 환경교육관 건립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거버넌스 행정 실천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거버넌스 행정을 실천하고 있겠지만은 저희 수원 같은 경우 아마 가장 앞서지 않을까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민간학 거버넌스 협치를 기본적으로 모두 다 적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예를 들어서 2012년에 환경교육단을 신설을 하고 2013년에 3월에는 우리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 10개가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수원시 또 환경교육 네트워크 수원 환경교육지원청이 참여하여 민간학 환경교육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한 사례로는 환경교육 한마당, 또 1차, 2차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백인 원탁회의 등 다양한 사업들을 거버넌스 행정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수원만의 특화된 사업 앞서가는 행정을 실천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수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거점별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시설이 4개소가 있고 또 지역별로 거점별로 자연환경 순환 체험교육관 등 총 24개 환경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저희는 전국 최초로 2014년에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선언했습니다. 비전은 생활을 바꾸는 힘, 환경교육비 수원을 선언했으며 목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원시 전 가구 45만 가구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68만 구가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량 대비 1.5배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코로나로 인해 이제 비대면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 버스 승강장 150개소에 QR코드를 부착하여 스마트폰으로 스캔해서 접속을 하면은 QR코드로 만나는 수원이라는 환경교실을 접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육에 대한 동영상, 웹툰도 링크해서 올려놨고 하여튼 환경 콘텐츠는 환경교육 전반을 구성해서 매월 업데이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전담 부서라든지 기관장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또 하나 전담 인력이 근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보통 2년이면은 소는 보직으로 타 부서로 이동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전문성이 좀 결여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전문 계약직을 채용하여 지금 현재 8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마 강점으로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그 환경교육도시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그 환경부 김민견 전문위원님께 건의사항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이제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면서 현판과 지정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협의를 구성하고 또 2022년 예산 확보를 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4가지 사업 신청을 했는데 아마 지금 전국적인 그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또 국가 재난기원금 등등에서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 좀 어렵습니다. 물론 기재부라든지 국회를 통과해서 국부가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 내에서 기확보된 예산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어떤 그 용도가 있겠지만 그 기확보된 예산을 조금이라도 좀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 그 환경교육도시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저한테 제가 좀 짧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좀 길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수원시의 거버넌스 행정 뭐 또 그 전문성을 갖고 열심히 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요청은 뭐 저희 시범도시 또 그러니까 지정돼 있는 도시들 전부 다 똑같은 마음이니까요. 이거 아마 환경부에서 뭐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짧게 우리 정병준 성남 환경교육 네트워크 공동 대표님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성남 환경교육 네트워크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정병준입니다. 저희 성남은 성남시가 이제 환경교육 도시가 지정된 이후에 전 축하할 일은 저희 환경교육팀 성남시에 환경교육팀의 인력이 한 분 더 늘었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반가웠습니다. 사실 저희 환경교육팀은 다른 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환경교육만 전담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이제 4개 지자체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이 작년도에 됐고 올해 이제 아마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은 모니터링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수원의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기대 많이 했었거든요.
뭔가 국비가 지원이 될 것이다. 된다면은 우리 성남시도 같이 해서 환경교육을 좀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 아닌 엄청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지금 이러한 오늘 열리는 이런 포럼이 성남에서 시작이 되지만 앞으로 이게 4개 지자체 그리고 오늘 조금 아쉬운 거는 올해는 또 지정을 내년 초로 아마 법 제정 이후에 시행하면서 아마 할 예정인 거는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그렇지만 이 포럼이 어떻게 하면은 계속 시작이 됐지만 활성화될 것인가 다른 뭐 해서 이러한 좀 이렇게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환경교육 도시끼리에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공동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든가 다양한 그 시도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타 지자체 새로운 또 환경교육 도시를 꿈꾸는 많은 지자체에게 좋은 또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전개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건강한 도시 또 생태 전환할 수 있는 지금 많이 지구를 한국 사회가 많이 주도한다라는 말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기본적인 것부터 환경교육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그것이 한국을 위한 일이고 지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게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포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저희가 정리해서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마 지금 줌으로 또는 유튜브로 여러분들 이 포럼 운영하는 과정에 좀 미숙하다, 더 시간이 짧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쉬우면 다음에 한번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정병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4개의 지자체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또 늘어나는 지자체들이 명색만 환경교육 도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고 내실 있게 환경교육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자랑도 하고 또 서로 경쟁도 하고 선의의 경쟁이죠. 그리고 서로 칭찬도 하는 그런 훈훈한 환경교육 공동체를 좀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측면의 기획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 중에는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몇 가지 얘기를 나눠주셨는데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 학습 계좌제 등 시민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 등 기존 기관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와 함께 이제 강사 역량 또 교육에 대한 지원 이런 세부적인 논의와 예산 수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것들은 아마 성남시에 바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생애주기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계획 그리고 환경교육 도시 내용에 지속가능 발전교육 내용을 포함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 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좋은 얘기들을 저희가 어떻게 수렴하고 실천할 것인지 고민을 계속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우리가 이제 사후 소통과 홍보 그리고 공감대 형성이라는 작업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시대적으로. 이게 환경교육 한 사람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과 더 많은 전문가들 또 더 많은 관계자들의 참여와 실천이 전제돼야 되는 것이 환경교육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조 강연 하신 또 이재영 교수님과 또 발제를 맡으신 장민정 소장님과 김의견 전문위원들한테도 짧게 한 30초씩 혹시 바램 또는 이런 포럼의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짧게 1분 정도는 좋을 것 같습니다. 1분씩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영 우리 교수님부터. 네. 네, 오늘 토론 잘 들었고요. 저도 센터에 돌아가서 오늘 주셨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보겠습니다. 환경교육 도시의 이후 사업과 관련해서 그냥 짧게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의 교육이 너무 아이들 중심이었어서 환경교육 도시는 모든 성인들을 좀 아우르는 교육
교육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앞에 이제 생애주기 말씀해 주신 것과 함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 4개의 환경교육 도시가 국가환경교육센터랑 함께 공통의 시민 인식조사를 함께 해보시면 어떤가, 그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설문지는 저희가 개발을 하겠고요, 같이. 그래서 지금 기후환경에 대한 시민들이 전 연령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같이 조사를 해서 연말쯤 됐을 때 또 한 번 해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거를 같이 한번 모니터링을 같이 해가자,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환경학습 계좌제는 지금 국가센터의 단짝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같이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끝으로 환경교육이 이제 좀 더 통합적이 되어야 돼서 환경교육 도시에서는 뭔가 인권, 성평등, 평화, 다문화 이런 것 분들을 좀 더 초대해서 논의의 폭을 좀 확대해 가시는 노력을 전개하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저 장미정 박사님 우선 가까이 계시니까.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의미 있고 좋은 자리에 제가 같이 있어서 저도 매우 개인적으로도 되게 뜻깊다는 생각을 했고요. 짧게 2가지만 얘기 드리고 싶은데, 아까 발표 시간이 짧아서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생애 주기별로 여러 모두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방청에서 얘기한 것처럼 특정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장애인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적 약자, 그리고 환경성 질환자라든가 뭐 여러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다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게 프로그램을 그 특정 대상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그 보편적 기회를 더 많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곳에 정책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달라야 되는 거라기보다는 그분들도 학습 기회 안에 들어오는 학습권을 보장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생애주기 연구가 아까 정호선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규격화해서 이 안에서만 하십시오라기보다는 어떤 중점을 두되 우리 세대가 사실 위기의식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애주기라고 하면 되게 느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후위기 시대에 누군가 촘촘하게 다 같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절박감이 저희 환경교육가들 사이에도 있고, 그런 거에서 출발을 했을 때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다 같이 자기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조금이나마 그런 걸음의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기조 발제 또 그리고 좋은 또 내용의 발표를 해주신 두 분의 또 그 덧붙인 이야기 너무 좋았고요. 특히 지금 이제 김희정 전문위원님은 아마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 뭐 나중에 우리 환경부에 우리 그 환경교육 도시들의 요구사항 또는 또 요구를 또 많이 하면 또 거기서 그 저희한테 또 요구할 것도 많으니까 가능하시대. 네네.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그 소음이 조금 좀 줄면 좋을 텐데. 네. 김희경 전문위원님 불러서 우리 오늘 이 포럼에 대한 이야기 또는 토론 이야기 한번 들으셨을 텐데 몇 가지 제안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교육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법이 만들어지는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거고, 그리고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 중에 저희가 환경교육 도시 지정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25년까지 16개 지정이라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연도별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맵을 조금 짠 상태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수원에서 팀장님이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환경부 환경교육팀에서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 확보입니다. 그래서 중기뿐 아니라 22년 본예산 할 때 요거를 하려고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환경부만 작업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도시에서
어떤 사업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4개 지자체가 모여서 협의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남에서 계좌제 말씀하셨는데 계좌제는 저희 그 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에 계좌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계좌제와 관련된 기초연구를 했고요. 올해도 연구를 좀 진행해서 계좌제도 저희 중앙 차원에서 실시를 할 예정이니까 성남이랑도 서로서로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내용을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시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검색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전문위원님 바쁘신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환경부도 적극적이고요. 또 우리 각 지자체에 계시는 구성원들, 주체들도 되게 적극적입니다. 이제 남은 거는 우리 시민들과 어떻게 하면 이 한 장을 열 것인가. 그래서 환경교육 한 사람만이 알고 있는 환경교육 도시가 아니라 전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교육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홍보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포럼을 재미나게, 오늘은 좀 재미가 좀 없었는데 제가 좀 노래도 부르고 좀 그랬어야지 이게 재밌는데 오늘은 좀 흥이 안 났죠. 그래서 재밌고 유익한, 그래서 뭔가 이익이 돼야지 이 포럼도 사실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아이디어를 내서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저는 환경학습 또는 환경교육 형평성, 즉 환경교육을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혜택을 줘야겠다라는 환경교육 민주주의라고 하는 측면의 개념을 우리가 이 사회에 좀 공건히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시간 조절을 못한 거, 제가 또 중간에 말을 많이 해서 그런 거인가라는 자책도 좀 드는데 제가 마지막 말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오래 가려면 함께 가는 게 좋다. 따로 똑같이, 사실은 따로따로지만 똑같은 지향과 똑같은 꿈을, 또 똑같은 노력들을,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포럼을 통해서 아직 환경교육 도시가 아닌 도시에게도 홍보를 좀 하고, 또 우리 성남 시민을 비롯한 이미 환경교육 도시의 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또 그런 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쁘신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진행을 위해서 성남시에 특별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 박수, 마지막으로 성남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마무리는 우리 사회자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우리. 예, 앞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환경교육 도시에 선정되어서 우리나라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발표했던 자료들은 참여하신 분들에게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참여 안내, 접수 안내 메일을 못 받으신 분들께서는 메일 주소를 저희 성남지도협 사무국으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환경교육도시 역할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온라인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